끊임없이 부대끼며 이어도문학관 14 끊임없이 부대끼며 생각의 갈피들이 버스 속에서 부대끼며 즐긴다. 창밖에서 자전거 탄 4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넘어졌다. 넘어지며 자빠지며 미끄러지며 살자. 끊임없이 부대끼며 가끔은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 보리밭 사이를 간다. 멀리 산과 산 사이로 굽어 사라져버린 길 속으로 돌아들어가 나는 없다. 온통 갈아엎어 놓은 땅. 빈 논에는 토박이새 한 마리 보이지 않고 보리싹들이 몸 부대끼며 살아가는 보리논은 그래도 따스했다. 속 깊이 파헤친 세상. 그 속에서도 몸 비벼대며 살아갈 이웃이 있으면 가슴 따뜻하다. 우리 겨울새들도 겨울 속에 갇혀 공동묘지의 비석 없는 무덤들도 함께 오래도록 기억된다. 우리들은 아름답게 오랜 기억이고 싶다. 그리고 꿈결 같은 바다. 바다가 있는 풍경 그 속에서 바다는 집착을 버리는 몸짓으로 내가 있는 시간 속으로 끊임없이 다가와 닿고 우리들은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인연을 만들면서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처럼 집착을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지하로 이사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을 한다. 땅에 묻혀 흙이 되면서 하늘의 별빛이 된다고 말을 한다. 어제는 코로나19 3차 백신을 화이자로 맞고 오늘은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나의 가슴뼈를 들여다보고 가슴뼈를 묶어주었던 철사들을 보면서 고장난 어깨 치료를 받았다. 물리치료를 받고 안마 치료를 받고 전기 치료를 받았다. 한동안 오른쪽 어깨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엎드려서 오른팔을 위로 올리면 가장 아프고 그냥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다. 아,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신압으로 이삿짐을 싸면서 생각한다. 이번 생, 지구에서 이번 생은 그래도 참 따뜻하였다. 지구에서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토성에서 온 나는 지구에서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에는 어느 별에서 또 한 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이렇게 맨 꼭대기 11층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옛날부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강원도에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집값을 좀이라도 더 받으려고 오래 버티다가 드디어 오늘 이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해야 될 죽음이라는 곳, 삶에서 죽음으로 이사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이 가까운 정형외과로 갔는데 연세 외도 정형외과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사진을 어깨 사진을 찍는데 가슴 사진도 같이 찍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심장 수술 받을 때 가슴뼈를 자르고 다시 수술 받은 다음에 가슴뼈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를 묶어놨던 그 철사가 그대로 보여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에 1차 수술할 때는 그 녹는 실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2차 할 때는 이렇게 남아있는 철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마 평생 이렇게 이 가슴에 뼈에 이렇게 철사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에 들어있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8일은 4년 전 인연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4년 전 오늘 나는 참 예민해져 있었구나. 아침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와중에도 나는 간호사 몰래 빠져나가 노래를 들었구나. 나를 위로한다고 찾아오신 김종순 박사님과 송혜진 후배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팔뚝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로 이지아 선생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모란동백을 듣던 그날 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선배님이신 김종순 박사님과 송혜진 후배님이 와가지고 이 가까운 데 있는 그 이지아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노래 공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호사 몰래 빠져나와서 공연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 공연을 보면서 한층 마음이 풀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병원에서 시킨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평소에 존경했던 이지한 선생님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이 마리안느 카페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눈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때 모란동백이란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지아 선생님의 글이 노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라나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이지아 선생님은 저는 특히 그 문학과 지성 시집에 많은 이 시인들의 이 얼굴을 그렸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지아 선생님은 환각적인 상징과 이미지들로 대상의 본질을 투시하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독특한 선생님만의 장르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광기음 이야기로 불리는 글쓰기로 유명한 이지아 선생님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화가이고 가객인 영원한 청년 전방의 예술가 이지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요즘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동쪽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동쪽과 서쪽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섬 전체로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동쪽 사람이 서쪽 가기도 어렵고 서쪽 사람이 동쪽 가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18일은 아침부터 아마 많은 메모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7시 55분에 메모를 남겼는데 오늘 오전에 CT 촬영을 한다고 어젯밤부터 금식하고 조영제 먹고 0.9% 생리식염 주사를 맞고 간이 심전도 기계를 부착했다. 나의 심전도를 보니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내 심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규칙적으로 쿵쿵 힘차게 뛰지 못하고 쿠궁쿠궁 잔파도를 이루며 힘겹게 쥐어짜고 있구나. 미안하다. 사랑하는 나의 심장아. 너를 너무 힘들게 하여 너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한없이 사랑하는 나의 하트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심장이여. 그렇게 힘들어도 쉬지 않고 끝끝내 잘 뛰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런데 복도보다 병실이 더 열악하다. 온도는 너무 높고 습도는 너무 낮다. 통풍이 거의 되지 않아 공기도 나쁘다. 이러다가 없는 병도 더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건물도 너무 늙었고 시설들도 너무 낡았다. 북한과 전쟁놀이 할 돈을 의료사업에 투자하면 좋으련만. 아마 그 당시에 북한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던 때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90년도에 심장수술 받고 나는 심장은 이제 완전히 치료된 줄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의 심장에게 너무 미안했고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수술 후에 계속 진료를 받았다면 좀 더 빨리 알았을 거고 또한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2차 수술까지 안 가도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그런 후회를 하면서 더욱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 12시부터 금식을 했고 이렇게
이 간이 심전도를 착용하고 있어서 24시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온도가 26.7도로 좀 높았고 습도는 20%밖에 안 돼서 건조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2시 30분에 또 메모를 남겼는데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님이신 김영은 간호사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다. 주치의는 아마도 전공 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맞추기에 이름만 올려놓은 모양이다. 아마 그때 제 주치인 시가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서운했던 감정이 좀 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김영은 간호사님께서 친절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한숨이 놓이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CT 촬영에 의해서 내일 MRI인지 MRA까지 검사를 해야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술을 할지 결정된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에 검사한 심장 초음파 결과로는 대동맥판 앞길이 많이 좁아진 상태이며 근종 혹은 심실벽 두꺼워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모판막 주변의 석회화가 심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승모판막까지 문제가 생겼다니 수술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심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왼쪽 심실이 문제가 좀 많은 상태인 듯한데 4개의 방 중에서 왼쪽 심실이 많이 좁아지고 아픈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다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반성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좀팽이로 살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태평양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넓고 깊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지고 또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전체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병원에서는 명상하기에 참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면 병원 입원도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김기봉 교수님 칭찬이 자자하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소문이 눈발처럼 흔들렸다. 그 당시 아마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4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CT 검사실 천장에 붙어있던 나무 사진이 자꾸 떠오른다. 그 CT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누우니까 천장에 이게 커다란 나무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잎과 가지는 자기 나무를 닮았는데 꽃은 붉은 하트 모양인데 검사실 사람들도 이름을 모른다는 그 나무와 푸른 하늘이 자꾸만 떠오른다. 너무 궁금해서 그 검사실 사람들한테 저 나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본 푸른 하늘이 너무 맑고 너무 이게 시원해서 오래도록 그 화면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실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쪽에 서울대병 뒤쪽인데 아마 이쪽이 기숙사도 있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그 건물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 뒤쪽으로 대학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 창문으로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후에 저녁 때 공연을 보고 아마 11시 19분에 다시 병실에 와서 다시 메모를 남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순 박사님, 고마우신 송혜진 후배님, 눈도 오고 추운데 오셔서 너무나도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그 고마운 힘으로 꼭 성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안네에서 만남. 그 이지아 선생님 운영하는 마리안네였습니다. 이지아 선생님하고 이지아 선생님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안네에서 만남. 이지아 선생님, 이산아 시인님, 황인숙 시인님, 박철 시인님, 기영도 시인 누님, 그리고 박경아 가수. 여기서 그날 이지아 선생님도 만났고 이산아 시인도 만났고 황인숙 시인도 만났고 박철 시인도 만났고 기영도 시인의 누님이라는 분도 만났고 그리고 주로 시노래를 부른다는 박경아 가수를 만났습니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밤입니다. 이 크고 깊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반드시 아마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게 꼭 이 수술에 성공해서 다시 그 고마운 마음을 갚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때 제목이 박경아와 노래하는 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아마 밤 8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19시부터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지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경아 가수 그때 노래가 참 좋았어요. 아마 이때 박경아 가수가 음반을 내가지고 아마 기념으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박경아 가수가 주인공인데 가보니까 박철 시인하고 이지아 시인이 오히려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철 시인도 그때 나 처음 봤는데 노래도 잘하고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경아 씨 말고 그 외에도 몇 분이 하셨는데 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모니카 불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신 분도 있었고 이 친구분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이는 이 가수도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잘 했습니다. 꼭 인상이 송혜진 후배하고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옆에 바로 앉아 있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좁은 카페에 가득 찼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에 닌길 주사가 있었는데 주사 바늘은 그대로 놔두고 그 속에 주사 바늘만 막아놓고 그렇게 몰래 외출을 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이 김종순 박사님과 인연이 아마도 2013년부터 2013년에 김종순 박사님을 자세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때 아마 13년도에 제가 육지로 나갈까 그런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향집도 가고 몇 년 동안 고향집도 안 가다가
그때 고향집에도 가고 그 서울 인사동에도 가고 그 서울예대 문창과 그 동문회에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회장님이셨던 김종순 박사님과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공항에 왔다. 제주공항 활주로에는 제주 4.3 희생자들이 아직도 많이 묻혀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은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신나게 짓밟고 다닌다. 거대한 시조새들이 아스팔트 아래 땅속에 묻혀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활주로를 돌고 있다. 나는 그 거대한 쇳덩이 시조새의 내장 속으로 걸어서 들어간다. 까치를 닮은 바퀴 달린 무시무시한 시조새 한 마리. 내 영혼의 운동장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대가리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힘차게 아스팔트를 박차고 날아오른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주로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려다보면 꼭 지구가 이 수채화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라산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제주 바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는 오랜만에 한라산 위에서 한라산을 내려다본다. 아주 오랜만에 하늘에서 제주 바다를 내려다본다. 바다에는 아직도 내가 갇혀 살았던 멍텅구리배가 떠있다.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유배자처럼 너무나 조용히 살았던 그걸 깨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보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3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그때 육지로 나갈까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데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갈까 했는데 그때 뜻밖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제주도에 머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나옵니다. 무거운 시조새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축축한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름답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사는 신의 눈에는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도 마음이 넓은 신들의 눈에는 귀엽게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에 살기 시작하면서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는데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면 참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이 비행기 아래 세상은 비가 오는데 비행기 위에서 봤을 때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빛을 봤을 때는 참으로 신비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보면 비행기 싹이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의 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게 되면 이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산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련하면서도 아득하면서도 참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가능한 그 창가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와 나의 마음을 가두었던 수평선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멀리 보이는 해안선도 이제는 경계가 사라지고 계곡들의 경계선들도 이제는 큰 산을 품속으로 안긴다. 비행기를 타면 꼭 메모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새로운 감흥이 일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참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이제는 바뀌어야만 할 것 같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만 할 듯 싶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반 이상이다. 아마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각오를 하고 육지를 갔던 그 어머니의 죽음에서도 벗어나고 이게 그렇게 짓눌려 있지만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이 날씨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데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도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이 쭉 비행기 길을 따라서 내려다보이는 광경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고 아름답다. 더 높은 하늘에서 지그시 내려다보는 신의 눈에는 이 지상이 얼마나 작게 보일 것인가. 저 작은 땅에서 아웅다웅 땅 따먹기 놀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귀엽게 보일 것인가. 아마 신들의 눈에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신들의 눈에는 아마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작고 귀여운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푹 잠겨드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지에서만 살다가 비행기를 타면 마음도 넓어지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과 여러 곳을 이렇게 먼 곳을 자주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시 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늘의 시간, 하늘에서는 나도 잠시 신을 닮아보고 싶다. 네, 이런저런 생각 안 하면 바로 금방 서울 이 많은 집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많은 아파트들이 평생을 살아도 이게 아파트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런데 얽매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늘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곧 착륙을 준비해야만 한다. 나의 삶도 이제는 곧 착륙을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륙하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벌써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착륙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이륙보다 착륙이 더 위험하고 더욱 중요하다. 다시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고 앞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얹고 버티며 착륙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아마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금도 머뭇머뭇하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평생이 다 간다는 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 평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마 이 인사동에 있는 두두에 갔던 것 같습니다. 두두에 가기 위해서 아마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도착해서 가보니까 두두는 늦은 3시에 문을 연다고 써 있어서 주위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주위를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갈팡질팡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문학은 아직도 출판설 부근에 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엉겁결에 출발선에 섰다가 땅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소리에 놀라 나는 그만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출발선 부근에 있는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너무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일까? 저는 문학은 어떻게 우연히 시작은 했지만 출발선에서 건강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문학 활동이라는 걸 거의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사동에서 여기는 인사동이 아니고 대학로에서 두두 앞에 있는 대학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헤매다가 나는 이제 겨우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때쯤 제 4번째 시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아마 시집도 그때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대학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 갈 곳이 없다. 두두는 늦은 3시에 문을 연다고 한다. 길은 공사 중이고 두두 안에는 작은 의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 마로니에 공원, 공사용 간이 담장에는 연극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오래된 은행나무 그늘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비둘기들은 부지런히 탁발 수행을 하고 있다. 오른발에 큰 상처가 있는 비둘기도 열심히 아스팔트를 쪼아대고 있다. 간간히 참새들도 틈을 놓치지 않는다. 갑자기 해화역 2번 출구가 짹짹거린다. 안산에서 단체로 왔다는 40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시끄럽다. 비둘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날아오른다. 시크릿 공연을 단체로 함께 보러 왔다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을 보니 나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 길 건너편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로 보이는 서울대학병원 담장 가득 눈물이 얼룩진다. 아마 그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을 보니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또 마침 고개를 들어보니까 서울대병원이 보여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내가 1990년 여름 극적으로 수술을 받고 부활했던 곳이라서 그런 마음이 다시 저를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부활했는데 거기를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밖에서 두두를 보니까 안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놨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조명등에 이 땅에 있어야 할 의자가 천정에 붙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내가 두두에 다시 다녀오는 동안 안산에서 온 중학생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두두에 다시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데 사진을 찍고 오니까 그 중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의자로 만든 조명등이 참 인상 깊었고 이렇게 불주불귀라는 이 말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아마 이 두두는 후배님께서 운영하는 주점이었는데 참 인상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사주를 보고 있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번에는 남양주 어느 고등학교에서 왔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안산 중학생들과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학생들이었다. 내 옆에 앉은 여학생이 설문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크게 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설문을 조사하기 위해 남양주에서 대학로까지 대학생들을 찾아 원정을 나온 것이었다. 그 여학생을 보자 나의 성북 학생의 시절이 떠올랐다. 성북 학생회는 고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합숙생활을 하며 철진한 주간지 잡지책을 팔아 돈을 버는 단체였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앵벌이 단체였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학비를 벌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나는 이미 대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단 한 장의 설문지도 받아내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잡지책 한 권도 팔지 못하고 밤하늘 별들을 바라보고 한숨 짓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자체에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었다. 졸업 후 가장 고민거리를 묻는 설문에서 나는 망설임 없이 취업이라고 체크했다. 나는 잠시 시인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귀여운 여학생에게 설문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성북 학생의 시절에 배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그렇게 한 장의 설문지 받은 일에 성공한 그 여학생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용기를 얻은 여학생은 조금 전의 난감한 표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적극적으로 설문지를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도 그 여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내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힘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대학로에서 이렇게 이 서울대 들어가는 입구인데 서울대학병원 입구에 이렇게 스님이 불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후문에는 오늘도 여전히 환자들의 쾌유를 빌며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여기가 아마 원래 서울대학병원 최초의 그 제중병원인가 하는 그 건물입니다. 내가 1990년 6월에 부활한 서울대학병원에 갔다. 오늘은 환자가 아니라 추억을 찾아서 왔다. 나무들이 참 많이 자라 있었다. 병원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대 건물 참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속의 내부는 그렇게 이렇게 신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참 아주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도 멋있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1차 수술 받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알리지도 않았는데 오경 교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 못난 제자를 찾아오셨던 그 기억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알리지도 않았었는데 오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이 못난 제자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그때 오경 교수님과 함께 나를 찾아왔던 후배는 누구였을까? 꽃다발을 전해주고 갔던 그때 그 후배 이름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 아마 오경 교수님하고 이 여학생이 왔었는데 그때 아마 후배였는데 그때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교수님과 그 여학생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지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병원을 다시 대학로를 건너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린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울대학병원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많은데 바로 길 건너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젊음으로 활기찬 대학로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인생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활기차고 젊음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그런 생각으로 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마로니에 공원은 옛날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자리였던 것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게 너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변두리로 옮기면서 거기를 아마 마로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와 같이 있었던 서울대학 병원만 거기에 있고, 아마 서울대학은 그 관악군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서울대학교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오늘 불사르고 있다. 이렇게 대학로에는 많은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남아서 낙산사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낙타의 등을 닮았다는 낙산에 낙산이 아마 낙타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낙산이라고 그 설명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낙타의 등을 닮은 낙산사에 올라갔다. 낙산정에서 귀엽게 사랑을 속삭이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 서로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서로 귀에 꽃을 꽂아주고 착 달라붙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나는 왜 저만한 나이에 사랑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참 귀엽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에 무엇을 했을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 돼서 두두에 갔는데 제일 인상 깊은 분은 구봉갑 선배님이었습니다. 두두에서 드디어 만난 구봉갑 선배님이 나는 참 좋다. 그분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나는 참으로 존경스럽다. 구봉갑 선배님은 내가 아는 어떤 분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처음 뵙는데도 참 정이 갔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이 저를 환영해주고 잘 해주셨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김종순 박사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계셨는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참으로 행복한 만남이었다. 너무 늦게 만난 분들이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이능표 선배님이 김종순 박사님과 같이 사는 분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존경하는 또 다른 두 분, 김종순 회장님과 이능표 선배님이 부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아서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없어서 이게 회장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같이 가서 그래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호국농가 되는데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 댁에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 타자기로 글을 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 눈길이 갔던 물건이 바로 이 타자기였습니다. 이 타자기는 이제 클로버 타자기인데 제 타자기는 마라톤 타자기로 기억됩니다. 이능표 선배님 댁에서 만난 타자기가 너무 반가웠다. 나도 아마 타자기가 없었다라면 너무 악필인 나는 어쩌면 아직도 등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방에도 내가 처음 샀던 마라톤 타자기가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타자기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찾으니까 아마 내가 집을 자주 비운 사이에 타자기를 버렸는지 하여간 타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버렸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2층 집이었는데 이렇게 2층인가 3층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잘 꾸며놓은 집이 참 좋았습니다. 나는 사실 이능표 선배님과 이창기 선배님의 문예중앙 시를 보고 서울예대의 존재를 알았고 서울예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능표 선배님과 이창기 선배님은 내 문학의 등대이셨다. 그리고 다음날만 남대문에 갔던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회장님께서 손수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 나왔다. 2층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에 담아오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했는데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어 나 혼자만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다. 2층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만 일찍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와서 남산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남산도 가고 용산도 갔던 것 같습니다. 용산과 서울역과 남대문과 남대문시장과 명동은 오늘도 여전히 잘 있었다. 아마 용산에 뭘 사러 갔던 것 같고 용산 전자상가에 사러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역하고 남대문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주로 다녔던 서울역 남대문시장, 명동 이런 데를 이렇게 오래도록 산책했던 그리고 학교도 한번 가봤는데 그 학교 주변에 제가 하숙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하숙했던 남산동 그 낡은 집은 헐리고 없었다. 그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퍼시픽 호텔 맞은편에 공사용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 좁고 낡은 집에서 나는 1학년을 보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백마역 부근에서 자취를 했다. 그 남산동 학교에서 가까운데 그 일제시대 때 건물이었는데 그 2층 집, 다다미 방이 있는 2층 집에서 2층에서 아주 낡은 집에서 이렇게 연극과 학생과 함께 이렇게 둘이 같이 하숙을 했던 1년 동안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참으로 열심히 시를 썼고 그 남산도 숱하게 밤낮으로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좀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그 당시 백마역 부근인데 거기는 그 앞에는 카페가 많은 카페촌이었고 좀만 지나가면 뒤에는 완전 시골집이었는데 그 벼농사도 많이 하는 그 시골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서울역에서 백마역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마 지금은 그 백마역이 많이 변해서 고양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드라마 센터인데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학교가 안산으로 이사가고 여기는 카페로 돼 있던 그런 기억이 나서 푸르른 날에 공연 마지막 날이었다. 강의실은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고 도서관과 매점은 없어져 버렸다. 그때 도서관과 매점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학교 때도 남산을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교실이 좁아서 야외 수업을 자주 하던 남산으로 갔다. 그때 그 목소리들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래서 아마 이때 4.19 탑인 것 같은데 4.19 희생자 탑 거기에서도 많이 했고 또 조금만 가면 그 와룡정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나는 학교 때나 지금이나 와룡정이 좋다, 와룡로가 좋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가면 와룡로가 있고 그 가람 선생님 시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와룡정을 좋아하는데 그날은 와룡정 안에도 들어가서 참배까지 하고 나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나 나는 입구 계단이 좋다. 오늘은 공사 중이었다. 공사 중이지만 이 올라가는 계단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도 나는 좋다. 나는 이 계단에 특히 자주 와서 혼자 놀았었다. 심장병 환자였던 내가 계단을 가장 무서워하던 시절에도 나는 이 계단만은 자주 왔었다. 그때 심장병이 깊었었는데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여기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한 것들이 나는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나의 길도 이 계단과 같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자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와룡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간판에는 와룡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히 읽으니 와룡묘라고 적혀 있다. 나는 와룡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와룡묘라고 적혀 있다. 여기 아마 묘로 그런데 와룡정이면 어떻고 와룡묘이면 어떠랴 어차피 같은 말 아니더냐 이렇게 메모를 하겠다. 그때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콧구멍이 크게 보여서 이렇게 이런 메모도 남겨놓고 너무 인상만 쓰고 좀 웃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야 이놈아 인상 좀 펴고 살아라 이놈아 하고 내 자신한테 타이르기도 했던 그런 그리고 그 남산 순환도로에 이런 꽃이 많았는데 꽃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이 꽃이 특히 나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밤마다 이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남산타워까지 홀로 걸어서 올라다녔다. 남산동에 살았던 나는 순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남산동에 혼자 살 때는 밤마다 이렇게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서 남산타워까지 오르내리면서 시를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아래쪽에는 뭐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연극과 학생들은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산이 거의 우리들의 숙소이면서 놀이터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홀로 쓰러져야만 했던 나는 나의 심장병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참 독한 놈이었습니다. 꼭 심장 닮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였던 나는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까지 멀리 가출을 하였고 서울로 고등학교 진학은 순전히 합법적인 가출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파 쓰러지는 것보다
나의 병이 들통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 형편에 도저히 심장병 수술을 엄두도 못 내는 것이었고 아픈 자식을 수술시키지 못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나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이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환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그때는 주로 밤에 남산을 올랐다. 낮에는 잘 안 올랐던, 낮에는 주로 학교에서 지내고 밤에 혼자 있을 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길이 더 좋아져 있다. 올라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 남산 순환로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서울은 오늘도 안녕하다. 그런데 정말로 안녕한 것일까? 우리들의 서울이 정말로 안녕하면 좋겠다라는 염원까지 이게 다시 올라가니까 위에는 전기버스 다니고 서울 투어버스도 다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온 줄 몰랐는데 주로 밤에만 올라갔기 때문에 주로 한가하게 느꼈는데 낮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하트 모양의 화분도 예쁘게 만들어져서 사진 찍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 장미와 카네이션이 나란히 이건 카네이션이고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예뻤습니다. 그때 아마 6월이니까 그때 한참 예쁠 때입니다. 꽃도 예쁘고 사람들도 참 예뻤습니다. 아마 그런데 서둘러서 내려가지 않으면 이남희 선배님과 약속 시간이 늦겠다. 아마 그 다음날이니까 이남희 선배님과 따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남희 선배님께서 내가 제주도에 산다니까 제주도에 내려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땅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땐 제주도에 폐가를 얻어서 살고 싶었는데 그땐 이미 폐가들도 비싸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남산타워는 오늘도 여전히 잘 발기되어 있다. 하늘과 땅은 오늘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정자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거대한 성기 같은 이 남산타워가 이 밑에가 사진을 찍고 보니까 나뭇가지가 때로는 거울처럼 보인다는 생각까지 좀 야한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단풍이 든 반역자들도 보인다. 이렇게 단풍은 가을에 들어야 되는데 봄에도 벌써 단풍이 들어서 반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남산 한옥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충무로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국동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여 인사동 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한다. 그리고 이남희 선배님께서 사주신 청국장이 참 좋았다. 러시아까지 다녀오셨다는 이남희 선배님. 조교이셨던 선배님을 만나 참 행복했다. 그런데 선배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말만 한 것 같아서 많이 쑥스럽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였을까? 참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내가 왜 어째서. 그때 아마 이남희 선배님을 만나서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 선배님은 우리 학교 때 조교이셨는데 아마 그 이후에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는 주로 이남희 선배님이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싶은데 그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마 그때 그 제주도에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아마 사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같이 이 시를 올려놨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제가 등단을 하고 나서 고향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그때 한 대화 내용을 시로 쓴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월급은 얼마나 된다냐? 어머니, 시인의 월급은 가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길을 간다. 두엄짜리 곁에 세워진 아버지의 낡은 지게를 지고 저물역을 간다. 참깨 베려 가신 어머니의 산밭으로 늦은 마중을 간다. 오랜만에 바람을 비껴 여름 한쪽 끝으로 산길을 오른다. 노을이 참아 곱게 익는다. 일찍부터 외항산을 탄 만수. 뱃사람이 된 만수네가 새로 장만한 논을 바라보며 들길을 간다. 7번씩이나 떨어지고도 다시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현길이 이미 기울어버린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팔아넘긴 논빼미를 지나 쓸쓸하게 걸어간다. 새를 쫓는 깡통 소리와 반짝이는 반짝이의 마음들이 노을 속으로 새를 날려보내며 또 내일을 염려하는 가슴을 가다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허수아비는 쓰러지지 않고 동그랗게 질린 비닐 얼굴들이 하늘까지 닿으려는 마음으로 솟아오르곤 했다. 콩밭으로 바람이 기어들어가고 밤은 들쥐처럼 숨어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와 산길을 내려온다. 가끔 고개 치켜드는 벼포기 사이로 추억들이 발소리를 숨죽이며 기어나왔다. 나는 참깨를 지고 어머니는 토란대를 이고 오셨다. 가슴 조인 달빛이 풀어지고 우리는 하염없이 걸어 내려온다. 어머니, 저 이제 시인이 되었어요. 그래? 시인이 못하는 것이다냐? 예, 지금까지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밤낮을 밤으로만 지내면서 말이에요. 그러냐? 그럼 이제 취직이 됐단 말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시인이 못한 것인지 그러냐? 오랜만에 네가 웃기까지 하고 말이야. 예, 앞으로 우리들의 고향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그럼 이제 텔레비에도 나온다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인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된다냐? 먹고 살만한 직업이다냐? 요즘 시상에는 돈이 최고더라. 봐라, 만수는 돈이 쓴 게 다들 걱정하는 장계도 쉽게 간다더라. 돈 많은 이쁜 색시가 내일 모레 온다더라.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앞으로 어머니를 팔지도 몰라요. 앞으로 고향을 팔아먹을지도 몰라요. 시인은 가난한 직업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갈고 닦아 영혼을 맑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판 가득 출렁일 때 달빛은 우리가 걸어온 들길을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머니와 고향을 위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팔아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땅의 눈물 같은 시 한 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